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북한 괴뢰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님 거점 북괴 대남 공작단 사건. 이 사건의 수사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유럽 지역의 박사와 교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무려 194명이 연관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들의 혐의 사실은 북한 등 불법 지역을 내왕하고 지하당 건설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구속자 명단에 포함된 화가 이응노. 그러나 그의 혐의 사실은 이러한 발표와 차이가 있었다. 이응노 화백에 대한 그 혐의라는 건 뭐냐면 이 화백의 애아들이 6.25 때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게 납북당해가지고 북한에 있다 하는 소식을 동백님에 있는 그 공관원으로부터 듣고 그 아들 소식을 듣기 위해서 동백님 공관원을 만난 겁니다. 북한 공관원이죠. 동백님의 북한 공관원. 당시 나이 64세의 노인이었던 화가 이응노. 그러나 검을 간첩으로 규정당한 이응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제가 그 서울구치소 처음 접견을 하니까 이분이 그 통곡을 하면서 여기가 평양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를 이렇게 가둘 수가 있느냐. 유럽에 가봐라. 코리아라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이응노라는 사람은 다 안다. 내가 이 미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정말 온 세계에 그렇게 떨쳤는데 조국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방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동백님 사건.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과 세간의 관심을 끌며 그해 11월 9일 그 첫 공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응노를 포함해 이들의 실제 혐의 내용은 공작금을 받고 지하당 건설을 시도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편지를 교환하고 동독의 북한 공관까지 방문했지만 결국 아들을 만나지도 못했던 이응노. 이응노는 당시 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고 만나게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안 가봅니까?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거절합니까? 특히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우선 본인이 굉장히 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법정에 참 모두 숙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참 서울의 법정에서 방과 범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또 그 점에서는 당시에 그 법관들도 많은 그 연민이라고 할까 동정심을 가졌었죠. 1심 구형재판에서 검사는 당시 북한을 방문한 피고 6명에게 사형을 그리고 이응노 등 4명에게는 무기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른바 동백님 간첩단 사건의 구속자 34명 모두가 석방되면서 동백님 사건은 그 끝을 맺는다. 이것은 동백님 간첩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하게 한다. 실제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이제 침해하고 또는 그 체제를 이제 지키는데 악용된 그런 일면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동백님 사건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꾸 이게 그 어떤 냉전 체제 또는 어떤 반공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는데 이런 법이 참 남용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프랑스에서 성공한 화가였지만 간첩으로 전락한 이응노. 그는 어떤 화가였을까? 1924년 이응노는 만 20살이 되던 해 조선 미술전람회에 처음 입선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30년대 그의 작품은 전통적 동양 화법에 기초한 사군자의 세계가 주를 이룬다.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중국과 조선의 화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응노는 점차 관념적인 산수화를 벌이고 40년대 주변의 현실과 역사의 풍경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다. 특히 일제 말기에 동양화로 3.1운동을 그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 시장에 모이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렸던 이응노는 이후 해방 공간과 전쟁의 상처를 그리기 시작한다. (1950년대) 작품 세계의 확장을 모색한 이응노는 그 시대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생한 삶을 화폭에 담는다. 나아가 이응노는 색채와 붓의 선과 속도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동양화의 정신은 늘 일관된 것이었다. 전통을 넘어서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분의 그 목표에 있었어요. 그게 민족 정신이다. 민족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기백이 있어야 하고, 전통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창작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아주 소박성이 있어야 하고, 그때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이응노 작품의 원천, 그것은 자신의 몸속 깊이 흐르는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이었다. 활력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 작품은 민족성의 기백이 느껴진다. 고암 선생님이 그리신 이 불국사 금강역사상은 굉장히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때로는 먹의 번지기를 가지고 그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빠르고 강한 필선으로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 어느 경우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진실을 변형을 시켜서 요약을 해내게 됩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닮지 않았는데 인상으로 봤을 적에는 강한 울림을 갖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동양화에서 얘기하는 기운생동이고, 고암 선생님은 그러한 동양화의 정신을 가지고 서양 현대화의 세계 속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응노의 꿈은 동양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 미술에 도전해보는 것이었다. 그는 이 꿈을 1955년 발간된 그의 책 서문에 뚜렷이 밝힌다. (1958년) 한국 화단에서 이미 일가를 이룬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던 이응노. 그는 대학 교수라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세계 미술의 중심지 파리에 도전한다. 46년 전 파리는 당시 20세기 거장으로 불리는 피카소와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달리 등 추상미술의 거장들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으며 활동하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실험을 풍성하게 수용하는 파리에서 자극도 받고 세계의 화가들과 실력을 겨뤄보겠다. 그리고 자신의 미술을 통해 한국의 미술을 서양인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겠다. 이것이 이응노의 목표였다. 이응노. 그가 파리에 가져간 것은